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3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조정을 줬죠.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이다가 조정을 줬는데 계속 강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모습,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시장을 끌어올렸었죠. 근데 오늘은 우크라이나 협상에 낙관론이 후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를 약간 흔들었다고 하네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여전히 시장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저께 5차 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긍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미국도 유럽도 끌어올렸죠. 근데 러시아 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동의 못해, 이런 얘기 같죠.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요구사항이 있을 거니까 제안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받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그때 이스탄불 회담에서 무슨 얘기냐면 당장 공격을 많이 훈련을 줄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격은 지속되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화전 연면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이 전부 이 화전 연면 정책에 말려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러시아가 앞에서는 협상하고 뒤에서 전쟁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그냥 빠지지 않을 거다. 점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 상태에서 아마 분단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요구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따가 협상을 잘못한 거겠죠. 뭔가 돌파구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봐요. 우크라이나는 기존 땅, 돈바스를 제외한 기존 땅을 반환받고 중립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러시아는 자기 점령지는 다 우리가 과제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중립화하고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 쓴 거에 대해서 돌파가 없다는 얘기가 러시아는 거기에 동의 못한다, 그런 해석도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유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조기 경보를 발령했죠.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022년 말 올해 말까지 완전히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시장을 한번 흔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장단기 국채금리 5년물 30년물은 역전이 됐고요. 10년물 2년물 이것도 역전이 됐어요. 10년물 현재 2.4%고 2년물 2.3%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체 신호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침체냐 아니냐. 어저께도 이 얘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침체냐 아니냐. 그래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의 신호일 뿐이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완벽한 도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패트릭 하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침체 신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침체를 알려면 침체가 돼야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게 따르는 어떤 이상 현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이상 현상은 항상 국채금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국채금리가 그게 아닐 거, 그게 완벽한 신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연준이 자꾸 우기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2년물 10년물 장단기 지금 그게 완벽한 신호는 아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이게 신호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진짜 떨어지면 그때 딴소리 할 그런 확률이 높아요. 연준은
계속 우기기 전략을 하면서 시장 방어,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킨 것이 얼마나 지킬 수 있겠냐. 결국은 터질 텐데. 결국은 터져요. 인플레이션 지금 4월 10일 날 아마 그 CPI 나오죠. 이거는 놀래 자빠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왜냐? 이게 지난번 7.9였는데 7.9도 마사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그거보다 20%가 더 올랐는데 그 당시 시점보다 20%더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오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우기 작전이 한계에 왔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 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는 이런 얘기합니다. 완화적 기조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것만이 평탄화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대차 대조표가 줄이게 되면 국채 매입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체 매입을 했던 것을 시장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시장에 혼란이 오죠. 연준이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대차 대조표하고 금리 인상을 분리해서 금리 인상 먼저 하고 대차 대조표는 좀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대차 대조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한 번 했는데 달랑 한 번 했는데 그것도 0.25. 그러니까 지금 놀래 자빠지는 상황이 아마 연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요. 6월 금리 인사가 0.5에서 0.5가 63.3%, 0.75가 6.7%가 나와요. 그러니까 5월은 0.5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6월은 0.5냐 0.75냐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싶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벤 버냉키가 금리 인하라 인상을 할 때 어떤 그런 뭐 인하를 보면 한 번에 크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거꾸로 천천히 하면서 크게 가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먼저 빨리 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준이 너무 여유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뭐 1%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 뭐 기술적 상황을 보시면 주봉 20주선 위에서의 약간 살짝 걸쳐있는 모습이죠. 걸쳐있는 모습.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후행스팬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주선 딱 걸쳐있는 모습이죠. 되게 어려운 차트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브텍사 중진류가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서브텍사 중진류가 오늘 107불 82센트에 끝났네요. 3.43%. 이거 원 유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107불이 됐다라는 거는 지난달 92불 평당가 대비로 107불이니까요. 그때보다도 얼마나 15불 이상 올랐죠. 130불과 92불 평당가 계산 110불, 112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한 20% 정도 유가가 올라서 4월 CPI, 4월에 발표된 3월 CPI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한국은행 지명자 이창용 씨가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미 통화 긴축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다 코로나가 지금 난리죠.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쵸? 경기 하방 위험을 지적했다? 금리 인상을 늦춘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 그럼 금리 인상 기조를 늦출 수 있다? 뭐 그 얘기인가요? 만약 늦춘다면 올바른 걸까요? 제가 볼 땐 늦춘다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 연준이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너무 심각해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한국의 지명자가 금리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닙니다. 예측이거든요. 예측인데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을 생각했을 때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금리 하방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해야 되냐 말아야 한다면 강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미국과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질 수 있어요. 6월 달만 되면 미국과 우리가 금리 차가 바로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몇 개월 차이의 시간을 둔다 해서 금리가 유지된다 그래서 경기가 하방이 멈춘다 하면서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은행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700 중반에서 싸움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2700에서 코스피가 2700 어저께 46일에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윗끌림 한게요. 61선 걸쳐있는 전 세계에서 61선까지 붙인 나라는 돌파된 나라는 일본, 미국이고요. 유럽은 61선 근처에 와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없습니다. 다 61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약간 중진국가의 차이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수급적인 쪽으로 볼 때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아닐까. 특히 오늘 윗끌림 만기죠. 시장의 움직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